이제부터는 헌법 개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 초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 변화가 첫째이고, 기본권의 변화가 둘째이고,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헌법 보장의 엘리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렇게 네 꼭지입니다. 먼저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가 대단히 방어적이고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실질적으로 헌법 규범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었던 북진 통일론에서 무엇보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에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반공주의의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반공을 국시, 즉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고 가장 먼저 공표했던 것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가 이처럼 적대적으로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민주정권을 무너뜨렸던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정치 장교들의 아주 흥미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군정을 실시해서 전시 긴급정부 체제를 부활한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체제를 일상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강력해진 통치 권력을 급속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전시 긴급정부 체제의 통치 권력을 국가가 주도하는 급속한 경제 개발을 위한 권력 자원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1961년에서 198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리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가 다시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헌법 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북진 통일론의 퇴조와 평화 통일론의 등장입니다. 군사 정권을 이끌었던 정치장교 출신의 정치인들은 처음에 통일 정책에 관해서 침묵하는 태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7월 4일 자신들의 주도로 남과 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한의 평화 분위기가 급속하게 조성되면서 적극적으로 평화 통일론을 재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에 의해서 등장했던 1972년 헌법은 독특한 헌법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이다.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후보자를 선거해서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부의한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확정하고 국회가 발의 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례적인 헌법기구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히 군사정권의 클라이맥스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에 북진 통일로부터 평화 통일로 헌법적 지향이 바뀌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애당초 재헌헌법에 내포되었던 우리들 대한국민의 희망과 깊은 안타까움을 한국전쟁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의 지도자들마저도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후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지향점은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제4조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입니다. 헌법 제정 당시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토지 소유 여부가 신분제도와 연결되던 사회구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헌헌법이 토지개혁과 신분제 철폐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종래의 사회구조가 완전히 흔들린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 경제발전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크게 두 분파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국전쟁을 겪고 농촌 생활도 경험한 앞세대의 다수는 군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에 호의적인 산업화 세력이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주로 도시 생활을 경험한 뒷세대의 다수는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민주화 세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이 두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을 발전시키면서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한 뒤 찾아온 1980년의 이른바 서울의 봄은 이 두 세력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군사정권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5.17과 5.18의 숫자들이 나타내듯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군사정권을 겪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 19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두 세력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현행 헌법은 이 두 세력의 정치적 타협을 담고 있는 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35년이 흐르는 동안 헌법 개정 없이 이 두 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대한국민들이 태어나서 몇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현행 헌법의 정치적인 토대, 즉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타협은 상당히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 변화는 헌법 규범 가운데 기본권의 강조점 변화와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화의 추이에는 조금 미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가 방어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했을 때 기본권의 강조점은 생존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일종의 국가 주도 통제 경제 체제를 취했던 재헌헌법의 태도는 일단 어느 정도 외면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헌법 제6장의 경제 조항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의 기본 방향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개정의 실질적인 이유는 국가 재건 및 경제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필요했던 외자 유치를 위해서였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도 당시에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경제 조항들은 여전히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군사 정권은 재헌헌법의 이 국가 주도 통제 경제 체제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모든 기업의 사채를 동결하는 1972년의 8.3 조치와 같은 유명한 조치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의해서 발동되었는데요. 그 근거가 헌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1970년대 후반에는 의료보험 제도를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토대 역시 헌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권의 변화와 관련해서 저는 특히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정치 장교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1962년의 제5차 개정헌법의 변화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초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당시 헌법 제4장 경제의 첫 조항인 111조 제1항의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 문장은 재헌헌법 이래의 원칙 조항인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라는 조항을 2항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원칙 조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8조의 문장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은 이 문장을 기본권 전체를 이끄는 조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재헌헌법의 취지와 비교했을 때 1962년 헌법에 처음 등장한 이 두 문장은 이후 대한민국 헌정사의 방향을 예고하는 듯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정권이나 그 기간 이후에도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은 끊임없이 추진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세계관적으로 방향을 달리하는 사적 소유권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또아리를 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소유권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주의는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헌법 텍스트 안에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에 특히 IMF 환란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이 강력하게 대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변화의 헌법적 교두보가 1962년에 이미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 추구권으로 구체화하고 경제상의 창의와 자유를 개인을 넘어서 기업에까지 인정하고 있는 변화가 현행 헌법 제9차 개정 헌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헌법 개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재헌헌법의 기본권 목록은 갈수록 화려하고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기본권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상세한 조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본권 목록이 이처럼 잘 갖추어지는 데는 세 차례의 군사정권이 공헌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주화 이전까지 대한민국 헌정사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기본권 목록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 역할을 맡았어야 될 법률가들이 비교적 소수의 인권 변호사들을 제외하면 전관예우 같은 방식으로 신분제적인 이익을 찾는 것 말고 기본권 목록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헌법을 생활규범으로 만드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잘 아시듯이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활약한 다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활약한 이후에는 법률가 수호자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